재벌가 사모님은 엉뚱한 청소부를 무시했다. 그녀가 누구인지 상상조차 못한 채 진주 목걸이가 대리석 바닥에 마른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 연회장에 있던 누구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채기도 전에 최숙희 여사는 이미 두 손으로 서연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었다. 도둑년 더러운 것. 노부인은 젊은 여인의 검은 머리카락을 주먹에 감아 비틀며 소리쳤다. 내년 따위 쓰레기가 감히 내 집에 들어와 도둑질을 해. 6m 높이에서부터 늘어뜨려진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환하게 비추는 대저택의 중앙홀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명품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60여 명의 하객들은 샴페인 잔을 입술로 가져가다 말고 멈춰섰다. 누군가 숨막히는 비명을 삼켰다. 장갑 낀 손으로 지팡이를 든 한 노부인은 떨리는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갔다. 웨이터들은 은쟁반을 허공에 든 채로 멈춰섰다. 마치 시간 자체가 이 부자들의 궁전에서 멈춰버린 것 같았다. 이서연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파란색 직원 유니폼이 다리에 엉켰고 하얀 앞치마는 뺨을 타고 흐르는 화장 자국으로 얼룩졌다. 하지만 최 여사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이미 피를 보기 위해 고개를 쳐드는 뱀의 머리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한 휴대폰 카메라들 앞에서 그녀는 서연을 반질반질한 바닥 위로 반 미터쯤 질질 끌었다. 놓으십시오. 강지훈의 목소리가 채찍처럼 허공을 갈랐다. 젊은 재벌 3세는 큰 걸음으로 홀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다. 네이비색 넥타이는 흰 셔츠 위에서 비뚤어져 있었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듣지 못했거나 듣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넌 끼어들지 마라, 지훈아. 최 여사는 서연의 머리카락을 놓지 않은 채 씩씩거렸다. 이거지 같은 게 네 할머니의 목걸이를 훔쳤어. 남의 진주 목걸이를.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 이 더러운 것이 남의 집 바닥이나 닦으며 10평생을 살아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야.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두려워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분노로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이 비록 홀에 있는 누구도 아직 알아채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닥쳐.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최 여사는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총성처럼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연의 뺨은 5손가락 모양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공포에 찬 웅성거림이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처럼 하객들 사이를 훑고 지나갔다. 2명의 여인이 서로를 껴안았다. 턱시도를 입은 한 남자는 그 광경을 목격하는 것이 불편하고 부끄러운 듯 시선을 피했지만 차마 자리를 뜨지는 못했다. 어머니, 제발. 지훈이 마침내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단호하게 그녀가 젊은 여인을 놓게 만들었다. 왜 이러세요? 미치셨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최 여사는 헐떡이며 몸을 바로 세우고 파리의 부티크에서 거금을 주고 산 금장 단추가 달린 트위드 재킷을 매만졌다. 그녀 자신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주름진 목 위에서 거친 숨결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녀는 72살이었지만 그 순간의 분노는 그녀에게 40살 여인의 힘을 주었다. 내가 왜 이러냐고. 그녀가 모욕당한 여왕의 몸짓으로 은발을 쓸어넘기며 말했다. 나에게는 품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내 놈이 그 많은 돈과 텅 빈 머리로 네 하인들에게 요구하는 걸 잊어버린 바로 그 품이 말이다. 내 시절에는 하인들을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로 다뤘어. 여사님, 홀 저편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지훈의 약혼녀 윤세라였다. 그녀는 샴페인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드레스는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하객들이 모는 차보다 비쌌다. 그녀는 계산된 짧은 걸음으로 다가와 가슴 위에서 손을 맞잡고 눈을 크게 뜬 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바닥에 쓰러진 서연에게는 그 표정이 너무나 잘 짜인 연기처럼 보였다. 너무나 완벽했다. 최 여사님, 진정하세요. 세라가 꿀바른 목소리로 말했다. 목걸이는 금방 찾을 거예요. 분명 이 아이가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예요. 이런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심장에 무리가 가요. 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60명 앞에서 바닥에 끌려다닌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위험으로 천천히 일어서며 반복했다. 그녀는 터진 입술의 피를 손등으로 닦아냈다. 찢어진 유니폼을 바로잡고 이내 턱을 치켜들고 최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아닌 그 순간 노부인이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했지만 뼛속까지 서늘하게 만드는 무언가였다. 제 물건을 뒤지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변해 있었다. 제 사물함도 뒤지고 제 가방도 뒤지고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뒤지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찾지 못했을 때 이 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 순간이 최 여사님, 당신의 남은 평생을 따라다니게 될 테니까요. 홀 전체가 숨을 죽였다. 저편에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깜빡이며 하객들의 창백한 얼굴 위로 빛의 파편을 흩뿌렸다. 최 여사는 깨진 유리처럼 날카롭고 잔인하고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청소부 주제에 성깔이 있네. 그녀가 마치 박수갈채라도 구하는 것처럼, 마치 무대 위에서 가장 성공적인 연기를 펼친 배우처럼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다들 들으셨죠? 한여가 제 집에서 저에게 명령을 하네요. 이제 저한테 사과하라고만 하면 되겠어요. 이 나라가 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몇몇 하객은 긴장한 듯 웃었고 다른 이들은 불편한 듯 시선을 내렸다. 분위기는 너무나 무거워서 공기 자체가 모두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여사님 집이 아닙니다. 서연이 말했다. 겨우 속삭임이었지만 홀의 침묵 속에서 자정에 울리는 종소리처럼 선명하게 들렸다. 최 여사는 멈칫했다.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졌다. 그녀는 마치 공격을 준비하는 뱀의 치명적인 우아함으로 천천히 돌아섰다. 방금 뭐라고 했지? 지훈 또한 완전히 멈춰섰다. 그의 옆에 있던 세라는 갑자기 창백해졌고 완벽하게 관리된 그녀의 손가락이 기이할 정도로 거의 절박한 힘으로 약혼자의 팔을 움켜쥐었다. 서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달아빠진 구두 밑으로 대리석이 차갑게 느껴졌다. 공기는 갓 자른 흰 장미, 프랑스산 샴페인, 그리고 평생 굶주림을 겪어본 적 없는 여자들의 비싼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샹들리에의 빛이 그녀의 멍들고 피 묻은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 외설적인 사치의 한가운데 찢어진 유니폼을 입은 28살의 그 여인은 갑자기 홀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험한 사람처럼 보였다. 이 집은 여사님 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연이 반복했다. 각 단어는 정밀하게 던져진 칼처럼 허공에 밝혔다. 비록 아직은 모르시겠지만요. 아직은. 하지만 곧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저 여자 미쳤어. 세라가 거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하얀 입술로 말했다. 지훈 씨, 저 여자 쫓아내. 당장 여기서 쫓아내요.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경비 불러요. 제발. 하지만 지훈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녀가 저택에서 그의 바닥을 닦고 아침에 커피를 내오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복도를 지나다니던 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보낸 적 없었던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진짜로 보는 것처럼 마치 그 여자가 항상 존재했지만 이제야 그가 깨어나 알아차린 것처럼 바라보았다. 당신 누구야? 그가 거의 혼잣말처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오랫동안 마주했다. 밖에 조명 켜진 정원에서는 대리석 분수가 영원한 노래를 속삭이고 있었다. 안에서는 60개의 심장이 빨라진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천천히 최 여사를 향해 돌아섰고 미소 지었다. 한 방울의 기쁨도 없는 갓 갈아낸 칼날처럼 날카로운 미소였다. 당신은 누구를 건드렸는지 모르시겠죠? 서연이 각 음절을 음미하며 말했다. 하지만 아주 곧 알게 될 겁니다. 아주 곧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최 여사님, 당신은 제게 손을 댄 것을 평생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꼿꼿한 등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가 지나갈 때 마치 그녀에게 닿으면 오염이라도 될까 두려운 듯 길을 비켜주는 하객들 사이를 가로질러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직원용 복도로 사라졌다. 복도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서연의 심장은 목구멍에서 느껴질 정도로 세차게 뛰었다. 겉으로는 얼음, 바위, 강철이었지만 속으로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 반질반질한 대리석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묻혀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20년 전 이와 비슷한 다른 홀에서
무릎 꿇고 애원하던 어머니의 모습, 똑같은 굴욕, 가난한 사람들을 부서지고 버려질 수 있는 가구처럼 여기는 부자들의 똑같은 경멸. 참아.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손톱을 박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참아. 거의 다 왔어, 엄마. 거의 다 왔다고. 그 여자에게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쁨을 주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뒤에서 최 여사는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빛나는 잊힌 남의 진주 목걸이가 발치에 놓인 채 샹들리에 옆에 서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오한이 등골을 타고 목덜미까지 기어올랐다. 그리고 종이처럼 하얗게 질린 윤세라는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 위로 절반이나 쏟아버릴 정도로 떨리는 손으로 샴페인 잔을 입술로 가져갔다. 샴페인색 실크 위에 상처처럼 번지는 어두운 얼룩을 남긴 채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방금 무슨 일이 정말로 일어났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흔들리는 빛 아래 최 씨 가문의 저택에서 무언가 영원히 부서졌다. 결코 수리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은 훨씬 더 끔찍할 것이었다. 지금 당장 전부 수색해. 지훈의 목소리는 반론을 허용하지 않았다. 파티에서 서빙을 하던 하얀 장갑을 아직 낀 경호원 2명이 대리석 계단을 뛰어 올라가 직원들이 머무는 구역으로 향했다. 그들의 발소리는 전쟁의 북소리처럼 홀의 침묵 속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작은 무리로 흩어져 속삭이며 왕관이 머리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여왕처럼 턱을 치켜든 채 샹들리에 옆에 버티고 서 있는 최 여사를 훔쳐보았다. 이건 굴욕이야. 노부인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하녀 하나 때문에 네 집을 네가 뒤지고 있잖니. 우리가 지금 모두 앞에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우스꽝스러운 짓은 어머니가 하셨어요. 지훈이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단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다. 60명의 하객들 앞에서 한 여자의 머리채를 끌고 다녔어요. 피가 나도록 뺨을 때렸고요. 만약 어머니가 틀렸다면 단 1초라도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난 틀리지 않았어. 나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에 대해서는 절대 틀리지 않아. 어떻게 아시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죠? 최 여사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밤새 처음으로 그녀는 혀끝에 재빠른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리고 그 망설임, 그 작은 의심의 순간을 그녀의 아들은 놓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그 정확한 침묵 속에서 경호원 중 한 명이 서둘러 계단을 내려왔다. 하지만 그는 서연의 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집 반대편 하객들의 외투 보관실에서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장갑 낀 손에는 조심스럽게 펼쳐진 하얀 손수건 위에 남해 진주 목걸이가 샹들리의 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납처럼 무거운 침묵이 홀 전체에 내려앉았다. 대화는 갑자기 멈췄다. 전무님, 경호원이 명백히 불편한 듯 침을 삼키며 말했다.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서연 씨 물건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지? 지훈이 물었다. 대답을 예상하는 듯 가슴속 무언가가 조여왔다. 경호원은 망설였다. 그의 눈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거의 두려운 듯 홀의 한쪽 구석 대리석 기둥 옆에 아주 조용히, 아주 창백하게 서 있던 샴페인색 드레스의 여자를 향해 움직였다. 윤세라 씨의 핸드백 안에 있었습니다. 전무님, 안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모든 머리가 보이지 않는 한 가닥실에 이끌린 듯 동시에 세라를 향해 돌아섰다. 지훈의 약혼녀는 마비된 채 서 있었다. 샴페인 잔은 입술로 가져가다 말고 허공에서 멈췄고 얼굴은 모두의 눈앞에서 마치 햇볕 아래 녹기 시작하는 밀랍 인형처럼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가 더듬거렸고 손에서 잔이 떨렸다. 누군가 거기에 넣은 거예요. 누군가 저를 해치려는 거예요. 지훈 씨, 당신은 나 알잖아요. 내가 절대 그런 짓 안 할 거라는 거 알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훔칠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는 내 것이 핸드백일이죠.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끔찍할 정도로 차분했다. 지훈 씨, 내 사랑, 제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러지 말아요. 핸드백, 세라, 당장. 경호원이 그것을 건넸다. 지훈은 서두르지 않고 어떤 비명보다 더 무서운 침착함으로 모두 앞에서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황금색 립스틱과 장식이 밝힌 손거울 옆에 비어있는 작은 검은 벨벳 케이스가 있었. 3대째 남의 진주를 보관해온 정확하고 틀림없는 바로 그 케이스였다. 홀 전체에서 스캔들의 웅성거림이 마른 풀에 불붙듯 퍼져나갔다. 설명할 수 있어요. 세라가 말했고 목소리는 산산조각이 났다. 저는 그냥 화장실 거울에서 한번 써보려고 잠깐 빌렸던 거예요. 돌려주려고 했어요. 맹세해요. 우리 엄마를 걸고 맹세해요. 아무도 눈치채기 전에 돌려주려고 했어요. 보이는 것과 달라요. 자기야, 제발 부탁이에요. 보이는 것과 다르다고요.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고 오직 그의 어머니만을 쳐다보았다. 최 여사는 1분 전만 해도 모욕당한 황후처럼 꼿꼿했던 그녀가 이제는 갑자기 10년은 늙어 보였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 자신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가쁘고 얕은 숨결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했다. 어머니,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끔찍할 정도로 침착했고 그것은 어떤 비명보다 1000배는 더 나빴다. 어머니는 서연 씨를 고발했어요. 우리 모든 하객들 앞에서 그녀를 때리고 바닥에 끌고 다니고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목걸이는 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손님, 어머니가 저를 위해 고른 여자, 어머니가 이 집에 들인 그 여자가 가지고 있었네요. 나는, 최 여사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나는 선의로 행동했어. 내 입장이었다면 누구라도 하녀를 의심했을 거야. 왜 하녀인데요? 지훈이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말을 끊었다. 왜 항상 하녀고 2천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은 당신 손님은 아닌데요? 왜죠, 어머니? 말씀해보세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원래 그러니까. 최 여사가 갑자기 도끼를 되찾으며 참지 못하고 내뱉었다. 훔치기 위해 태어났어. 피에 흐른다고.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목걸이가 세라 핸드백에서 나왔다 해도 그 계집애한테는 뭔가 음흉하고 어두운 게 있어. 내 뼛속까지 느껴진다고. 그런 여자가 우연히 이 집에 오지는 않아. 어머니 뼛속에서 느끼는 건 썩어빠진 편견뿐이에요. 지훈이 말했다. 각 단어는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얼음처럼 차갑고 짙은 침묵이 흘렀다. 평생 지훈은 그녀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평생 최 여사는 모두의 눈앞에서 그렇게 노출되고 그렇게 발가벗겨진 기분을 느낀 적이 없었다. 세라는 그 순간을 틈타 간청하는 몸짓으로 약혼자에게 다가갔다. 자기야, 내 말 좀 들어줘. 제발. 이건 전부 다 큰 오해야. 우리 둘이서만 단둘이서 얘기하게 해줘. 제발.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안 돼. 집에 가. 세라. 지훈이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지금 가라고. 내일 얘기하든가 아니면 평생 다시는 얘기하지 않든가. 아직 결정 못했어. 세라는 손을 허공에 내민 채 입을 벌리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진정한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상처 입은 자존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경호원의 손에서 거칠고 난폭하게 핸드백을 잡아채고 스틸레토 힐을 신고 휙 돌아서서 비싼 향수와 공개적인 굴욕의 흔적을 남긴 채 정문으로 분노에 차 쿵쿵거리며 나갔다. 그 굴욕은 상류사회의 대화에서 사라지기까지 몇 달이 걸릴 것이었다. 하객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다. 서로 속삭이며 각자의 결론을 내리고 스캔들은 이미 빛의 속도로 휴대폰에서 휴대폰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30분 안에 도시의 모든 사교계는 그날 밤 최 씨 가문저택에서 일어난 일을 상세하게 알게 될 것이었다. 홀이 거의 비었을 때, 웨이터들이 조용히 잔을 치우고 있을 때 지훈은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내일 아침 일찍 서연 씨를 찾으세요. 그가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단호함으로 말했다. 사과하세요. 필요하다면 무릎 꿇고서라도 그리고 다시 일해달라고 애원하세요. 절대 안 해. 최 여사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것, 자존심에 매달리며 턱을 치켜들었다. 더러운 청소부 따위에게 무릎 꿇는 이 차라리 죽겠다. 들었니? 죽는 게 낫다고. 그럼 아마 2가지 다 하셔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지훈이 말하고 돌아섰다. 그는 지친 채 밤새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하지만 2층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갑자기 멈춰섰다. 무언가 그의 속을 파먹고 있었다. 서연의 말이 꺼지기를 거부하는 메아리처럼
그의 마음속 벽에 계속해서 부딪히며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집은 여사님 집이 아닙니다. 비록 아직은 모르시겠지만요. 그녀는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 상처 입은 직원의 공허하고 원망 섞인 위협이 아니었다. 그 이상 깊은 무언가.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절대적인 확신. 그녀가 끝까지 이행할 생각인 약속이 있었다. 지훈은 돌아서서 아래를 그의 어머니가 여전히 서 있는 이제는 불빛이 하나둘씩 꺼져가는 샹들리에 옆에 갑자기 작아 보이는 거대하고 텅 빈 홀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록 그도 아직 몰랐지만 직원 구역의 어둠 속에서 이서연은 낡고 해진 낡은 여행 가방에 자신의 몇 안 되는 소지품을 챙겨넣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접은 옷 위에 그녀는 떨리지만 단호한 손으로 붉은 끈으로 묶인 노란색 판지 폴더를 올려놓았다. 정확히 이 순간을 20년 동안 기다려온 폴더였다. 20년의 고통, 억눌린 분노, 그림자 속에서의 조용한 노동. 밖의 밤은 칠흑 같았고 별 하나 없었다. 그리고 안에서 최씨 가문 저택에서 운명의 시계는 거꾸로 온 가족이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었던 비밀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무덤에서 깨어나 최씨 가문 전체를 함께 끌고 갈 준비가 된 비밀이었다. 서연이 직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최씨 가문 저택의 정문을 나설 때 최 여사 서재의 높은 창문으로 잿빛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파란색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 집 누구도 그녀에게서 본 적 없는 품위를 풍기는 소박하지만 우아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검은 머리는 흠잡을 데 없는 쪽머리로 묶었고 입술은 굳게 담은 일자였으며 손에는 낡고 해진 여행 가방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 양, 가슴에 꼭 껴안은 붉은 끈으로 묶인 노란색 판지 폴더가 들려 있었다. 최 여사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녀는 손에 김이 나는 커피잔을 들고 조금도 숨기려 하지 않는 경멸의 표정으로 현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밤새 한숨도 못 잔 남자의 얼굴로 어젯밤에 구겨진 옷을 그대로 입은 지훈이 초조하게 서 있었다. 어머 도둑년이 돌아왔네. 최 여사가 도끼 어린 미소로 말했다. 뭐하러 돌아왔지? 퇴직금이라도 달라고? 내 집에서는 네가 받아야 할 돈 이상은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테니 그리 알아. 그것도 어젯밤 소동을 생각하면 받을 자격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서연이 위험할 정도로 차분한 노부인이 이유도 모른 채 등골이 오싹해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서연은 여행 가방을 대리석 바닥에 조심스럽게 서두르지 않고 내려놓고 서재를 향해 굳건한 걸음으로 나아갔다. 어딜 가려고? 최 여사가 커피잔에서 커피를 쏟으며 분노에 차 그녀를 뒤따랐다. 내 서재에 들어갈 허락 같은 건 없었다. 그곳은 내 사적인 공간이야. 지훈아, 뭐라도 말 좀 해봐.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서재로 들어갔다. 최 여사가 서류에 서명하고 최씨 가문 전체의 재산을 철권으로 관리하던 그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을 향해 단호한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곳, 그 위압적인 책상의 정확한 중앙, 청동 램프 아래 그녀는 거의 의식적인 느릿함으로 노란색 판지 폴더를 내려놓았다. 사직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서연이 그들을 향해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다. 정식으로, 품위 있게. 최 여사님께서는 평생 누구에게도 베풀 줄 몰랐던 바로 그것 말입니다. 내년이 건방지기 짝이 없구나. 노부인이 지훈을 뒤따라 그녀 뒤로 들어왔다. 네가 감히 뭔데 내 면전에서 그런 식으로 짓거리는 게냐. 여세요. 서연이 턱으로 폴더를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뭐, 폴더요. 여세요. 최 여사님. 차분히 읽어보시고 그 후에 당신 몸에 수치심이라는 게 단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때 당신과 제가 이야기하죠. 최 여사는 경멸적인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아무것도 열지 않을 거야. 상처 입고 원망에 찬 하녀의 값싼 장난에 놀아나지 않겠어. 지훈아, 이 여자를 당장 내 집에서 끌어내. 내가 직접 경찰을 불러서 감옥에 쳐넣기 전에. 여세요, 어머니.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진지하고 확고했다. 최 여사는 입을 살짝 벌린 채 아연실색하여 아들을 향해 돌아섰다.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니? 열어보시라고요. 그가 노란 폴더에서
눈을 떼지 않고 반복했다. 어젯밤 이 여자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 집이 어머니 집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순간부터 단 1분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저 폴더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아야겠어요. 어서 여세요. 노부인은 아들을 보고 서연을 보고 그러고 나서 마치 터지기 직전의 폭탄처럼 책상 위에 놓인 노란 폴더를 다시 보았다. 그녀의 가장 깊은 동물적인 본능이 돌아서서 도망치라고, 경찰을 부르라고, 열지 말고, 저 폴더를 불태워버리라고, 저 붉은 끈을 절대 만지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자존심, 평생에 빌어먹을 자존심이 두려움보다 강했다. 좋아. 그녀가 액체를 흔들리게 하는 말은 소리와 함께 커피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네, 그 가짜는 폴더를 읽어주지. 그리고 네 거짓말을 다 읽고 나면 넌 태어난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게다. 이 계집애야. 그녀는 가죽 의자에 앉아 조급한 손가락으로 붉은 끈을 잡아당기고 폴더를 열었다. 그리고 최숙희 여사의 온 세상이 조각조각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흑백에 시간이 흘러 가장자리가 닳고 누렇게 변한 오래된 사진이었다. 강렬하고 단호한 눈빛에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방직 공장 건물 앞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는 사진이었다. 최 여사는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고 얼굴에서 핏기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마치 피가 모두 빠져나간 것 같았다. 안 돼. 그녀가 속삭였고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이럴 수는 없어. 그녀는 이제 눈에 띄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넘겼다. 그 아래에는 서류들, 많은 서류들이 있었다. 공증된 등기부 등본, 서명된 계약서, 22년 전 날짜의 회사, 설립증명서, 은행 거래 내역서, 손으로 쓴 편지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사망 진단서가 있었다. 그녀는 죽었어. 최 여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는 신라처럼 나왔다. 선영이는 20년 전에 죽었어. 나는 알았어. 나는 봤다고. 그녀는 더 이상 네, 서연이 얼음처럼 차가운 침착함으로 말했다. 박선영 씨는 정확히 20년 전에 돌아가셨죠. 당신들이 그녀의 회사를 훔치고 완전히 파산시키고 온 세상에 비방하고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에 내쫓은 후에 말입니다. 당신들이 그녀에게서 빼앗은 돈으로 지은 바로 이 저택에서 프랑스산 샴페인으로 축배를 들고 있을 때 그녀는 41살의 나이에 완전히 혼자 비참한 단칸방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지우는 어머니 어깨 너머로 서류를 들여다보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어머니,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박선영이 누구죠? 최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으며 손은 서류 위에서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서연, 지훈이 중얼거렸다. 갑자기 무언가 그의 머릿속에서 끔찍한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이서연. 서연은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가 차가운 마호가니 표면에 양손을 얹고 최 여사의 눈높이에 정확히 맞춰질 때까지 몸을 기울였다. 너무 가까워서 노부인은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박선영은 서연이 말했다. 제 어머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강철 같은 날카로움을 되찾기 전에 아주 잠깐 갈라졌다. 제가 8살 때 당신들이 어머니를 파괴했어요. 8살 때 저는 매일 밤 어머니가 지쳐 잠들 때까지 우는 것을 봤어요. 8살 때 우리는 제대로 된 관 하나 사줄 돈조차 없어서 빌린 옷으로 어머니를 묻어야 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위압적으로 몸을 바로 세웠다. 제가 이 집에 당신들 바닥을 닦고 옷을 빨기 위해 우연히 들어온 게 아닙니다. 최 여사님, 서연이 말했다. 저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찾았습니다. 전부 다요. 모든 서류, 모든 위조된 서명, 당신들이 한 모든 거짓말, 당신들이 매수한 모든 증인, 이 폴더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서연은 더 이상 그 호화로운 서재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8살 때 벽지가 벗겨진 그 단칸방으로 돌아가 있었다. 얇은 벽 너머로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어머니의 억눌린 흐느낌을 듣고 있었다. 습기 찬 냄새, 깜빡이는 전구, 단 하나뿐이어서 둘이 함께 덮었던 해진 담요를 기억했다. 어머니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언젠가 내 딸아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언젠가 우리 둘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던 것을 기억했다. 그날은 선영에게 결코 오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어머니의 초라한 무덤 앞에서 평생이 걸리더라도 자신이 직접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이제 20년 후 그녀는 가해자들의 서재에 서서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다. 목구멍에 맺힌 덩어리는 주먹만 했지만 그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뺨을 타고 흐르게 두지 않았다. 그들 앞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었다. 최 여사의 커피잔이 책상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져 바닥의 대리석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어두운 액체가 노부인의 값비싼 구두 위로 튀었지만 그녀는 1mm도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네가 선영이 딸이라고. 그녀가 눈을 크게 뜬 채 마치 무덤에서 나온 유령을 보는 사람처럼 그녀를 쳐다보며 속삭였다. 저는 선영의 딸입니다. 서연이 완전히 몸을 펴며 확인했다. 그리고 제 어머니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을 마지막 한 푼까지 받아내러 왔습니다. 지훈은 심장이 멎을 듯하고 속이 뒤집히는 심정으로 두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고 평생 처음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가까운 무언가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셨냐고요? 최 여사는 입을 열었지만 입술에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침묵이 그녀의 고백이었다. 밖에서는 해가 최 씨 가문 저택 위로 완전히 떠오르며 완벽한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안에서 그 마호가니와 비밀의 서재에서 20년간 묻혀있던 거짓말들이 마침내 빛을 보기 시작했다. 대답하세요, 어머니. 지금 당장요. 지훈은 서재 문을 쾅 닫았고 그 소리가 벽에 울렸다. 서연은 창가 옆으로 몇 걸음 물러나 어머니와 아들이 진실의 압도적인 무게에 홀로 맞서게 두었다. 아침에 황금빛 햇살이 마치 죽은 여인이 과거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것처럼 마호가니 책상 위에 여전히 펼쳐진 박선영의 사진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 여자분에게 무슨 짓을 하셨어요? 지훈이 어머니 앞에 버티고 서서 반복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제 눈을 보고 거짓말하지 마시라고요. 최 여사는 떨리는 손을 이마에 짚었다. 그녀는 갑자기 끔찍하게 늙고 연약하고 움츠러들어 보였다. 어젯밤의 모든 도끼와 오만함은 증발해버린 듯했고 그 자리에는 자신의 죄의 벽에 몰린 한 노파만 남아있었다. 내 아버지였어. 그녀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버지 생각이었어. 지훈아. 나는 그저 아버지는 12년 전에 돌아가셔서 묻히셨어요. 지훈이 거칠게 말을 끊었다. 죽은 사람 뒤에 숨지 마세요. 감히 그러지 마시라고요. 말씀하세요. 모든 걸 말씀하세요. 최 여사는 침을 삼켰다. 그녀의 눈은 다시 젊은 여인의 사진에 닿았다. 그리고 그녀의 내면 깊은 곳, 수십 년의 자존심과 거짓말 아래 묻혀있던 인간성의 잔해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22년 전 그녀는 희미하고 먼 목소리로 시작했다. 네 아버지와 나는 겨우 먹고 살았어. 빚더미에 앉아 있었지. 망하기 직전에 작은 사업체로 연명하고 있었어. 그러다 사업상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선영을 만났단다. 창가에 있던 서연은 눈을 감았다. 각 단어가 누군가 손가락으로 후벼 파는 오래된 상처처럼 아팠다. 선영이는 방직 공장을 가지고 있었어. 최 여사가 허공을 응시하며 계속했다. 작지만 번창하고 있었고 성장 중이었지. 그녀 혼자서 맨손으로 남편이 갓 태어난 딸을 두고 떠난 후에 무에서부터 일궈낸 공장이었어. 그녀는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지칠 줄 모르는 여자였지. 뼛속까지 정직했고 어쩌면 너무 정직했는지도 몰라. 네 아버지가 그녀에게 접근해서 서서히 신뢰를 얻었고 사업 확장을 위한 동업을 제안했어. 그녀는 우리를 믿었지. 맹목적으로 믿었어. 단 1초의 의심도 없이 서류에 서명했단다. 무슨 서류요? 지훈이 위장이 꼬이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최 여사는 아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선의로 공정한 동업 계약서라고 믿었던 서류들이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네 아버지에게 넘기는 서류들이었어. 선영이는 우리를 너무 믿어서 변호사와 함께 읽어보지도 않았지. 우리는 그녀 딸의 데모가 되기로 했었어. 그녀는 우리에게 집문을 열어주고 식탁에 앉히고 가족처럼 대해주었지. 그리고 우리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깡그리 훔쳤단다. 서재의 침묵은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짙었다. 그녀가 속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최 여사가 점점 더 낮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계속했다. 이미 너무 늦었어. 법적으로 그녀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녀 편에 설 서류 한 장 없었지. 내 아버지는 비싼 변호사들을 써서 모든 것을 흠잡을 데 없이 단 하나의 허점도 없이 처리했어. 그리고 불쌍한 선영이가 우리를 고소하려고 했을 때, 언론에 알리려고 했을 때, 도움을 청했을 때 우리는 그녀를 비방했어. 그녀가 미쳤다고, 원한에 찬 거짓말쟁이 직원이라고, 질투심에 모든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사방에 떠들고 다녔지. 증인을 매수하고 판사를 뇌물로 구슬렸어.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어. 아무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 공장, 집, 저축, 친구들, 명예, 모든 것을. 그리고 어린 딸이 있었고요. 지훈이 아주 천천히 창가에 있는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래, 최 여사가 속삭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죄책감과 비슷한 무언가가 실렸다. 딸이 있었어. 8살짜리 작은 아이. 서연은 눈을 뜨고 창가에서 천천히 떨어져 나와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발걸음으로 서재 중앙 책상을 향해 걸어갔다. 제가 8살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20년의 고통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모든 세부사항을 기억합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리 집에서 우리를 쫓아내던 날을 기억합니다. 엄마가 바닥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아 우리 집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이 우리 가구를 실어 나르며 엄마를 비웃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녀는 책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 노부인 앞에 섰다. 단칸방의 밤들을 기억합니다. 틈새로 스며들던 추위를요. 제가 이미 잠들었다고 생각하며 어둠 속에서 우시던 엄마를 기억합니다. 엄마가 영원히 웃음을 잃으셨던 바로 그날을, 식사를 멈추셨던 그날을, 눈빛의 빛이 꺼져 다시는 켜지지 않았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차가운 부엌 바닥에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이미 차갑게, 이미 떠나버린 엄마를 발견했던 그날을요. 지훈은 눈을 질끈 감았다. 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41살이셨어요. 서연이 평정을 되찾으며 계속했다. 의사들은 진단서에 심장마비라고 썼지만 저는 진실을 압니다. 저는 그것을 살았습니다. 제 엄마는 슬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고 싸워왔던 모든 것을 손에서 빼앗겼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신들이 머리에 총을 쏜 것처럼 확실하게 당신들이 엄마를 죽인 겁니다. 서연아, 나는 젊었어. 나는 네 아버지를 따랐을 뿐이야. 나는 최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시작했다. 아니요. 서연이 날카롭게 손을 들었다. 당신들의 사과는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는 아니에요. 사과는 제 어머니를 돌려주지 못합니다. 그녀는 더 차분하게 지훈을 향해 돌아섰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이모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남의 빨래를 해서 먹고 사는 가난한 분이셨지만 선하고 마음이 넓은 분이셨죠. 저는 14살 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일과를 마친 후 밤에 공부했죠. 순전히 의지력만으로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벌 수 있는 모든 돈을 모아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탐정을 고용하고 모든 위조 서명, 모든 부패한 변호사, 당신들이 매수한 모든 증인을 추적했습니다. 서류를 위조했던 공증인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뉘우치고 증언할 준비가 된 늙은 노인이죠. 제 인생 20년이 걸렸지만 해냈습니다. 전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노란 폴더 위에 단호하게 손을 얹었다. 이것으로 최 씨 가문의 모든 재산의 기원이 된 회사가 사기로 강탈당했다는 것을, 이 저택, 모든 가구, 이 가족의 모든 돈이
제 어머니의 시신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어떤 판사 앞에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최 여사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자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것인 양책상 가장자리를 붙잡고 있었다. 지훈은 서연을, 그 다음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 깊은 수치심, 그리고 무한한 슬픔이 뒤섞인 파괴적인 표정이 있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가 아주 천천히 각 단어가 목숨을 앗아가는 것처럼 말했다. 내가 이룬 모든 것, 내 이름, 내 재산, 모든 것이 당신 어머니의 피로 얼룩져 있군요. 네. 서연이 시선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내러 오셨고요. 정의를 실현하러 왔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그것은 복수와는 다릅니다. 비록 최 여사님께서는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시겠지만요. 라고 정정했다. 지훈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얼굴을 두 손에 묻은 채 의자에 주저앉았다. 최 여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자신을 구할 어떤 단어도 찾지 못한 채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서연은 책상에서 노란 폴더를 집어 조심스럽게 팔 아래 끼고 단호한 걸음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다. 어디 가요? 지훈이 갑자기 고개를 들며 물었다. 서연은 문지방에서 멈춰 서서 천천히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제가 하러 온 바로 그 일을 하러 갑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번 주 안에 제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즐기세요. 왜냐하면 아주 곧 그녀는 최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영원히 당신들의 것이 아니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서재를 나섰다.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긴 대리석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다. 저택의 정문이 열렸다가 결정적인 메아리를 남기며 닫혔다. 서재에 어머니와 아들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라 다시는 숨지 않을 20년의 거짓말에 둘러싸인 채 침묵 속에 남겨졌다. 최 여사는 천천히 가죽 의자에 주저앉았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진짜 두려움, 뼛속까지 스며들어 놓아주지 않는 차갑고 깊은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여전히 펼쳐진 선영의 사진, 그들을 믿었던 그 젊고 미소 짓는 여인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최 여사는 그 종이 눈에서 서연의 눈과 똑같은 반사를 본 것 같았다. 같은 시선, 같은 힘, 딸이 어머니가 끝내지 못한 것을 끝내기 위해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돈도, 변호사도, 거짓말도 그녀를 막지 못할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절대적이고 두려운 확신으로 방금 저 문을 나간 여자가 헛된 위협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말을 하나하나 이행하러 왔다. 그리고 세상 그 무엇도 그녀를 막지 못할 것이었다. 서류는 화요일 아침에 도착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배달원이 직접 전달했고 대답조차 기다리지 않았다. 밖에서는 가는 비가 저택의 정원 위로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은 조용한 눈물처럼 창문을 타고 미끄러져 내렸다. 최 여사는 5일 전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바로 그 마호가니 서재에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열었다. 종이가 그녀의 손에서 바스락거렸다. 그것은 공식적인 소환장이었다. 부자들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명망 있는 로펌에 레터헤드가 찍혀 있었다.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는 우아한 글씨체로 이제는 그녀가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이서연 씨를 대리하여. 시작됐어. 그녀가 가죽 의자에 무겁게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어떤 담요로도 가시게 할 수 없는 위장의 차가움을 느꼈다. 뭐가 시작됐는데요? 지훈이 커피잔을 손에 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그의 눈은 퀭했고 턱수염은 3일 동안 자라 있었다. 그는 잠을 자지 못했다. 그 폭로 이후 집 전체는 긴 침묵과 회피하는 시선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 네가 직접 읽어봐. 최 여사는 그에게 종이를 건넸다. 지훈은 천천히 읽었다. 그의 턱이 굳어졌다. 사기, 강탈, 손해배상으로 우리를 고소했어요. 선영 텍스타일과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의 완전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머니, 이건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어요. 회사, 저택, 계좌, 모든 걸요. 나도 알아. 최 여사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항상 통하는 유일한 방법을 쓸 거야. 돈을 제한할 거다. 돈이요?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주 많은 돈을. 지훈아, 모든 사람에게는 값이 있어.
그 계집애는 평생 바닥이나 닦으며 비참하게 자랐어. 평생 본 적 없는 영이 잔뜩 찍힌 수표를 눈앞에 들이밀면 정의에 대한 의지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보게 될 게다. 나를 믿어라.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잘 알아. 결국에는 항상 돈을 잡게 되어 있어. 지우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었지만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최 여사는 혼자 가지 않았다. 지원군을 불렀다. 윤세라가 흠잡을 데 없는 정장 차림과 차가운 미소로 저택에 도착했다. 비록 지훈이 목걸이 사건 이후 그녀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지만 최 여사는 그녀를 다시 불렀다. 두 여자는 이제 공통점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잃을 것이 너무 많았다. 제가 그녀와 이야기할게요. 세라가 거실에서 다리를 꼬며 말했다. 그런 여자들은 애원에 반응하지 않아요. 숫자에 반응하죠. 제게 맡기세요. 안 돼. 지훈이 문가에서 말했다. 두 분 중 누구도 누구를 매수하지 않을 거예요. 이 가족에서 매수는 끝났어요. 어머, 내 사랑, 순진하게 굴지 말아요. 세라가 일어나 고양이 같은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원안에 찬 청소부 하나가 당신 가족이 일궈온 모든 것을 빼앗아가게 내버려 둘 건가요? 당신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요. 우리의 미래는 당신이 핸드백에 목걸이를 숨긴 그날 밤 끝났어. 지훈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일군 것은 무고한 여성의 인생을 훔친 것이었어. 그 위에 세워진 미래는 지킬 가치가 없어. 세라는 창백해졌다. 최 여사는 벌떡 일어섰다. 지훈아, 너 대체 어느 편이니?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명확하고 결정적이었다. 처음부터 서 있어야 했던 편에요. 어머니, 진실의 편. 최 여사는 그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추고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지훈아,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나도 젊었어.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네 아버지를 따랐을 뿐이야.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매일 밤 그 여자의 얼굴이 보여. 하지만 우리가 이 소송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어. 너도 모든 것을 잃는다고. 네가 물려받을 회사, 네가 자란 이 집, 내 이름, 모르는 여자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내던질 거니? 모르는 여자가 아니에요. 지훈이 말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살아있는 증거죠. 그리고 저는 당신처럼 더러운 손으로 모든 것을 지키느니 깨끗한 손으로 모든 것을 잃는 편이 낫겠어요. 최 여사는 마치 뺨이라도 맞은 것처럼 뒤로 물러섰다. 소파에 앉은 세라는 눈을 가늘게 뜬 채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자신에게 이로울지 이미 계산하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서연과의 만남은 다음 날. 도시의 금융 중심가에 있는 유리와 강철로 된 건물, 최 여사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해졌다. 서연은 검은 정장을 입고 정시에 도착했다. 그녀의 옆에는 김영철 변호사라고 불리는 날카로운 눈빛의 백발의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노란색 폴더와 똑같은 모든 것의 인증 등본이 담긴 폴더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최 여사와 세라는 이미 앉아 있었다. 지훈은 서연 뒤에 들어와 어머니 편에 앉는 대신 의자를 끌어 서연 옆에 앉았다. 그 행동은 방에 있는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세라가 유리 테이블 위로 수표를 밀며 말했다. 최 여사님께서는 이 일을 신사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100억 원. 그 대가로 당신은 소송을 취하하고 비밀 유지 계약에 서명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 일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모두가 이기는 겁니다. 서연은 유리 위에 놓인 수표를 쳐다보았다. 만지지 않았다. 잠시 그녀의 마음속에 새벽까지 재봉틀에 기대어 일하던 어머니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다. 선영의 갈라진 손, 옷에 배어있던 천과 기계, 기름 냄새. 그 여인이 땀으로 일궈낸 모든 것이 이제 그녀를 파괴한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종이 한 장에 쓰인 숫자로 축소되었다. 100억. 그녀가 수표에서 눈을 떼지 않고 천천히 반복했다. 120억. 그럼 최 여사가 그녀의 침묵을 망설임으로 오해하고 조급하게 내뱉었다. 120억은 네가 20평생 바닥이나 닦아도 보지 못할 돈이야. 잘 생각해. 이 계집애야. 고집 부리지 말고 그걸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원하는 건 뭐든지 살 수 있어.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들고 이제는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그 날카로운 결코 눈에는 닿지 않는 미소로 미소 지었다. 어머니의 목숨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녀가 낳고
거의 달콤해서 더욱 무서운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알아요. 말씀드리죠. 100억도 아니고 12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닙니다. 제 어머니의 목숨은 팔지 않습니다. 최 여사님,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요. 당신들은 이미 한번 값을 매기려고 했었죠. 그리고 보세요. 20년 후에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녀는 더러운 것을 짚는 듯한 혐오감으로 두 손가락으로 수표를 집어들었다. 잠시 더 쳐다보다가 그것을 둘로, 넷으로, 8부로 찢었다. 그리고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듯 유리 테이블 위에 조각들을 떨어뜨렸다.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정의를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금액으로도 제 침묵을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세라는 분노로 붉어진 채 벌떡 일어섰다. 내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는 거야. 120억을 거절하는 사람은 없어. 너 미쳤어. 아니요. 서연도 차분하게 일어서며 말했다. 그걸 받았다면 미쳤겠죠. 당신들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항상 당신들의 실수였어요. 돈으로 건드릴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중 하나가 제 어머니의 기억입니다.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를 챙겼다. 공판에서 뵙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공증인 신 씨가 선서하에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보했습니다. 전 직원 3명도 있고요. 필적 감정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최 여사는 하얗게 질렸다. 공증인 신 씨, 22년 전 서류를 위조했던 남자. 그녀는 그가 죽었거나 영원히 매수되었다고 믿었다. 신 씨는 말하지 않을 거야. 그녀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이미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대답했다. 월요일에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뒤이은 침묵은 파괴적이었다. 서연은 문을 향해 걸어갔다. 지훈은 일어나 그녀를 뒤따랐다. 최 여사는 그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나가는 것을 보며 발밑에 땅이 갈라지는 것을 느꼈다. 복도에서, 회의실에서 멀어진 곳에서 지훈은 서연의 팔을 잡았다. 잠깐만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방어적으로 멈춰 섰.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가 그녀의 눈을 쳐다보며 계속했다. 우리 가족이 당신 어머니께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도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당신 편에서 증언할 것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 서류함에서 찾는 모든 것을 제출할 겁니다. 모든 것을요. 서연은 당황하여 그를 쳐다보았다. 왜요? 당신 가족이고 당신 재산이잖아요. 오래전 한 여인이 최 씨 가문을 믿었다가 배신당했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이제 최 씨 가문 사람이 옳은 일을 할 때가 됐습니다. 비록 20년 늦었더라도요. 서연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 집에 들어간 이후 처음으로 그 성을 가진 누군가가 경멸 없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가구나 닿고 사라지는 그림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그녀가 단 1초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그녀는 가슴속에서 20년 동안 원한의 겹겹 아래 묻혀있던 무언가, 모든 최 씨 가문 사람이 똑같지는 않을지도 모른다는 소심하고 위험한 가능성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즉시 그것을 짓눌렀다. 그런 약점을 허용할 수 없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그녀는 돌아서서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하지만 20년 동안 돌처럼 굳어있던 그녀의 심장, 그 심장이 배신적으로 따뜻하게 다르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 때문에 자신을 증오했다. 뒤에서 회의실에서 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수표 조각들을 모으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번에는 돈이 자신을 구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법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와 함께 그녀가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법정은 맨 뒤까지 꽉 찼다. 최 씨 가문의 과거가 증언대에 오른 그날, 공기는 낡은 나무와 종이 냄새, 운명이 결정되는 법정 특유의 냄새로 가득했다. 천장의 선풍기는 게으르게 돌아가며 뜨거운 공기를 겨우 움직였다. 나무 벤치에는 어깨를 맞대고 빽빽하게 수첩을 든 기자들, 구경꾼들, 그리고 마치 서커스 구경을 온 것처럼 최 여사의 몰락을 보러 온 상류 사회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목걸이 스캔들은 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십이 되었고
이제 20년 동안 묻혀있던 완전한 진실이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폭발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최 여사는 엄격한 검은색 상복을 입고 목에는 남의 진주를 턱은 치켜든 채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갑옷, 철 같은 자존심에 매달리며 들어섰다. 그녀는 중앙 통로를 걸으며 한때 자신에게 아첨했지만 이제는 조용히 자신을 심판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의 시선이 등에 밝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 옆에는 거금을 들인 이미 땀을 흘리기 시작한 3명의 비싼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이 걸었다. 맞은편 테이블에는 서연과 김 변호사가 고요한 물처럼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서연 뒤에는 모두를 놀라게 하고 충격에 빠뜨리며 강지훈이 앉았다. 웅성거림이 바람처럼 법정을 휩쓸었다. 아들이 고소인 편에 안다니 상속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개정합니다. 엄격한 시선과 단호한 목소리의 여성 판사가 알렸다. 박선영 대 최숙희 사기, 강탈 및 손해배상 사건 첫 번째 증인을 모시겠습니다. 김 변호사가